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황하나, 남영유업의 손녀딸이라는 어제 오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잇따른 마약 혐의를 받았지만 다 풀려났고 누가 봐줬을까? 봐줬다면 경찰이 봐줬을까? 검찰이 봐줬을까?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황하나,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여기까지는 압니다. 네. 그러니까 남양유업 창업주가 홍도명 회장인데요. 네. 지금 이제 명예회장으로 있는데 홍도명 명예회장의 손녀딸인 거죠. 그리고 현재 나이는 32살, 그러니까 1988년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미스 LA 출신이다. 그래서 네. 그리고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 국가대표 같은 그런 곳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찍은 적도 알려졌고요. 있고. 네. 그리고 박유천 씨 가수죠. 박유천 씨하고 한때 결혼한다고 하는 연분설이 나왔었습니다. 실제 네.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결혼이 끝내 성사는 되지 않아서 네. 그 이후부터 이제 굉장히 유명인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황하나라는 사람을 이제 저희는 지금 알았지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때 박유천 씨와 열애설 있고 했던 그런 기사는 본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네. 사람입니다. 지금 홍원식 회장이 경영하니까 홍 회장의 조카일 거고. 네. 근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요? 일단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2015년에 있었던 이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고 2016년에 판결이 나는데 네. 그 조모 씨라는 사람이 판결을 받은 내용을 보면 필로폰을 이 황하나 씨를 통해서 구했고 네. 같이 투약을 했고 하여튼 판결문에 8번이나 이 황하나 씨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네. 그게 2016년에 판결이 나는데 황하나 씨는 수사를 안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경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경찰에서는 아예 불기소, 기소하지 말아달라고 송치를 했고 네. 검찰에서는 그 의견을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네. 자, 지금 그 조모 씨의 판결문인데 이렇게 황하나가 그 마약을 판매했고 그 사람 계좌로 돈을 붙여라고 했고 황하나와 함께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했는지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판결문의 내용은 사실상 함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범 내지는 판매책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확히는 판매책이라보다 누구에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줘서 네. 그걸 구해줬고 돈은 이제 조 씨가 보내는데 네. 네. 그러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셈이지 않습니까? 네. 황하나 씨가 더. 그런데 이 조 씨는 처벌을 분명히 받았는데 황하나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게 2015년이죠. 2015년 사건이고 판결은 2016년에 있었고 17년에 무혐의가 났고요. 그러니까 판결이 있고 나서도 1년 5개월 네. 뒤에야 수사도 시작이 됐고 그나마 무혐의로 끝나버린 거죠. 네. 흔히 질질 끌다가 무혐의 처벌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2015년 무렵에 황하나 씨가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경찰 최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찰팀도 아니고 사이버 소팀도 아니야 나는. 부장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하냐? F야. 우리 엄마랑 아빠가 만약에 이 문제에 개입했어. 싸워. 누가 이길 것 같아? 이야기는 꼭 유치원생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우리 아빠가 더 세. 황하나 씨 엄마 아빠면 남양유업 창업주의 딸과 그 사위겠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남편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직접 남양유업을 경영하거나 참여한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어떤 김치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저런 녹취가 또 공개가 폭로가 되니까 그때 혹시 그 조모 씨와 같이 마약을 한 혐의가 또 마약을 소개해 준 혐의가 무마된 거 아니냐 경찰에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지금 이제 녹취록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지난번에 이제 버닝썬 사건 때는 경찰총장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경찰청장이라고 분명히 명시해서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황하나 씨가 블로거하고 명예훼손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툰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나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럼 남대문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면 경찰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과 유착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마약 유통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소개면? 뭐 유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유통까지 아니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뭐 볼 정확한 수가 혐의야 있겠죠. 검찰이나 경찰이 알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마약을 투약한 사람보다는 마약을 소개해주고 유통하고 공급한 사람이 훨씬 나쁜 범죄 아닙니까? 막말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은 자기 건강을 해치는 거지만 마약을 소개하고 공급한 사람은 남의 건강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도 훨씬 더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책은 한 사람이 마약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마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마약을 하라. 그리고 마약은 뭐 0.5g 필로폰을 줬다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도 같이 투약했다고 또 나오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투약을 한 사람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무혐의 처분이 되고 네. 뭐 경찰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보면 왠지 다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오니까 검찰도 무혐의 내리고. 그러니까 설령 네.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다고 할지라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람을 어떻게 무죄로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할 수 있을까? 게다가 황하나는 그때 대마로 예. 이미 처벌 경력이 있었고요. 2011년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기소유예라는 것은 유죄는 맞는데 한 번 봐주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다. 뭐 가볍게 봐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 마약수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떨 때 좀 가볍게 봐주냐면 이 마약수사 특성상 공범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마약혈을 행동하는 것을 이 제보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좀 비정상적인 이 형량 협상처럼 좀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도 아예 봐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요. 지금 이제 마약을 했다고 대마를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2009년에 했던 거였어요. 네. 근데 무혐의 처분, 그 불기소 2015년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마약이고요. 지금 네. 처음 했던 건 대마혐의고요. 네. 그러니까 대마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도 2년이나 지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마약을 한 사실이 적발이 됐는데 네.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게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게 2017년이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2년씩이나 걸리면서 사건이 처리가 되느냐. 이것도 네.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죠. 한 가지 꼭 이 경우에 이건 이제 100% 그냥 가정입니다만 네. 만약에 2017년도에 검찰 입장에서 다시 수사를 해보려고 해도 이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체내에 마약 성분이 더 이상 안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바꿔 말하면 마약 수사라는 건 그렇게 빨리빨리 그렇죠. 혐의가 나오면 빨리빨리 수사해야 되는데 2년이나 지나서 무혐의 결정이 났다. 네, 물론 이제 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으니까 당시에 마약 검사 같은 거 네. 했는지는 또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경찰이 그때 경찰이 잘못했는지를 내사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두 번의 사례가 있었고 또 한 번 세 번째 지난해 상습 투약 혐의로 또 붙잡혔는데 그래서 경찰이 수색하려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더니 또 이번엔 이제 검찰 등장합니다. 네. 두 차례나 기각했어요. 일단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있었을 때는 법적으로 이게 소명할 자료가 충분치가 않다라고 네. 해서 반려를 했고 네. 그다음에 경찰에서 다시 추가 수사를 해서 이제 목격담 같은 것을 아마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 반려를 했고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경찰의 수사 절차라든가 내용에 보강할 점이 많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많은 네. 사건인데 한번 2009년도에 대마를 한 경험이 기소유예. 있었잖아요. 기소유예가 됐다 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무혐의 처분이 또 한 번 또 있었죠.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왔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약 사건에 3번이나 지금 적발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는데 검찰이 이거 뭔가 혐의가 별로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기각한다는 거 일반 경찰이나 검찰도 아마 검사들도 이해하지 못할 걸요. 이 자, 정도면은. 좀 딴 이야기지만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버닝썬 때문에 경찰이 얼마나 오염돼 있었는지, 네, 유흥업소와 또 김학의 사건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정치 권력과 결탁해 있었는지 지금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공교롭게 딱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네, 경찰이 봐준 의혹이 짙고 이번엔 또 검찰까지 봐준 의혹이 짙고, 네,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황하나 씨는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 한국에 있긴 합니까? 뭐 지금으로서 송환에 불응하는 게 아니라 네. 딱히 송환을 만한 근거 자체가 법적으로는 아, 그렇군요. 없는 이게 지금 의혹만 네. 지금 드러나 있는 거고 두 건의 사건은 이미 기소에 무혐의 하나는 무혐의로 끝났고 네.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검찰에 반려할 정도로 수사에 있어서 나온 게 네. 없다라는 게 법적으로는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응할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없는 거죠. 한국에 있긴 합니까? 출국 금지 조치를 해서 아, 한국에 그래요? 있긴 네. 하고 본인이 SNS에 또 뭐 멀쩡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그러니까요. 바라보고 있는 네. 상황에서도 저런 어떤 SNS 글을 올렸고 자, 이 와중에 황하나 씨가 이거 언제 올린 겁니까? 저게 이틀 전에 지난- 올렸다는데 문제가 된 사건 이름이 알려진 당일날 올린 겁니다. 우리 가족이 100% 만족할 만한 김치를 찾았다. 이건 자, 지금 이제 SNS 뭐. 파워블로거라고 해야겠죠. 네.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게 공교롭게도 해시태그에 또 네. 뭐 마약김치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그래요. 그거는 좀 바꾸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맛있다라는 중독성 있다는 의미에서 쓴 거긴 자신이 쓴 합니다만 겁니까? 해시태그 자신이 뭐 알죠, 해시태그 당연히. 본인이 네, 썼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삭제가 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건 무슨 신호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허세인가요? 이건. 그러니까 그만큼 사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좀 나쁜 점으로 좀 이해를 하자면 나한테는 아직도 든든한 누군가가 존재해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의심을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사안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마약 혐의로 SK그룹 장선 그러니까 3세죠. 네. 최모 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현대그룹 창업주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손자도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잠깐 볼까요? 네. 여기 액상내 마약 구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31살 최모 씨, 그러니까 고 최정건 SK 창업주의 손자고 예, 최태원 그렇습니다. 회장의 그러니까 오촌 조카겠군요. 예, 조카가 네. 되는 셈이고요. 네. 또 이제 그 가계도가 있군요. 예, 네. 고정주영 회장의 손자가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지금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우연은 아니고요. 공범이 또 있는데 그 공범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공교롭게 또 이 재벌 3세들이 마약을 받은 통로가 같은 겁니까? 한 네, 사람한테 한 사람으로도 받았고 다른 어떻게 보면 부유층 자제들도 네. 한 4명 종합적으로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마관리법하고 마약류 관리법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 마약입니까? 아니면 고농축 대마 액상 이건 마약이라고 제가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이 돼서 이제 마약으로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쨌든 다 마약이군요. 마약입니다. 네, 예. 마약 혐의고요. 예. 그중에 고농축 대마 액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대마는 보통 이제 우리가 피운다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담배 아, 같은 화면에 형태로 나오는군요. 만들어서 네. 이제 피우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대마 성분을 농축해서 액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료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해버리면은 환각성이 한 40배 정도로 올라간다고 하고요. 가격도 굉장히 높아져서 금값보다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제 그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네. 비싸게 이렇게 구입해서 이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흡입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게 그 선진국에서는 이게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이런 데로 굉장히 맞지가 않네요. 네. 이제 대마가 마약이 아닌 것으로 일부 허용된 국가에서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연초 담배하고 네. 전자담배 있죠. 그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액상으로서 피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담배 형태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쿠키나 초콜릿 같은 데에 넣어서도 이렇게 대마를 이게 사용을 하는데 네. 이 최모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쿠키도 구입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를 허용, 미국은 지금 뭐 많은 일부 주가, 국가 캐나다도 주에서, 얼마 전에 네, 허용을 했기 캐나다가 때문에 있고.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강도 높은 그렇습니다. 액상 대마다 이 단순 말씀이시죠? 오락용으로 보기에는 함유량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강해서 네. 환각 성분이 이번에 적발된 거는 일반 그러니까 담배처럼 피우는 대마의 한 40배 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 사람은 이 두 명의 재벌 3세 중에 SK그룹의 최모 씨입니까? 네, 삼세? 최모 씨 지금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네. 본인이 반성한 의미로 출석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뭐 변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상습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구속 네. 가능성도 원래 이제 대마는 구속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한 대마도 그렇고 네. 또 많이
뭐 15번 거기에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는 3번 총 한 90차례 가량 흡연할 수 있는 양을 구매를 한 걸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 가능성도 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장 심사 안 나가면 또 그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나요? 그거하고 원래 그거하고는- 법리적으로 개연성은 없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네. 나가서 변명할 여지가 별로 사실은 그래서? 없죠. 네. 증거가 명백하고 간이검사에서 마약 성분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끝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고 아우성인데 재벌 3세들은 지금 보니까 31살, 30살 줄줄이 마약 혐의로 잡혀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사회에서? 근데 뭐 이렇게 단정해서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보통 이제 해외 유학을 가서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뭐 돈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넉넉하게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고민도 사실 없고 그러니까 저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번 경험을 하고 오니까 국내에 들어와서도 또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약 유통책들하고 접촉을 해서 마약의 유혹에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조금 더 얘기가 좀 나가자면 네. 강남에 뭐 이런데 지난번에 버닝썬 얘기도 하지만 자신들끼리 환각 파티를 열고 또 네. 3세들끼리 서로 간에 교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렇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재벌을 크게 봤었을 때 경영 참여라고 하는 분이 뭐 옳냐 그르냐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물론 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큰 어떤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3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어린 나이부터 지내다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저런 거밖에 없는 게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범을 통해서 밝혀진 사람들이 다 그 비슷한 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재벌 문화가 시사하는 바가 한 번 더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SK 최종현 회장 같은 분들은 정말 사람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막대한 투자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뭐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이고요. 창업주 네. 세대들은 이 기업 보국이라고 해서 네. 기업을 좀 더 일으키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럼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좀 우리가 돕는 길을 찾자 이런 게 창업주의 정신인데 그게 2세로 내려오고 3세까지 내려오니까 그런 정신에 관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네. 오히려 혜택만 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최종현 회장이 살아계실 때 여기 이제 최종건 회장의 진짜 손주지만 네. 작은 할아버지죠. 최종현 회장 살아계실 때 장학 퀴즈인가 여기 후원하시면서 그런 말 하셨어요. 한 7조 원 정도 번 것 같다. 그 MBC의 장학 퀴즈 우리 회사가 홍보 효과가 한 1조 원이고 한 6조 원 정도는 사람 길러냈으니까 우리가 돈 번 거다 이런 말 하셨거든요. 근데 손자는 마약 혐의로 오늘 영장 심사 받고요.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